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눈썰매를 타다가 겪은 일이에요. 네. 기묘한 이야기 되겠고요. 좀 무섭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친구들과 겨울이면 산에 가서 눈썰매를 탔어요. 근데 뭐 눈썰매 장비라는 게 그때만 해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비료를 담는 비료 포대 그 비닐을 타고 산의 계곡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눈 쌓인 곳에 가서 신나게 눈을 탔죠. 거의 겨울이면 매일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비료 포대를 탔는데요. 하루는 친구들이 일찍 집에 돌아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늦게까지 비료 포대를 타게 된 거예요. 어쨌든 뭐 혼자서 재밌게 타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뭐 나쁜 아이들 같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랑 저쪽에 가서 탈래? 저기 재밌는데 라고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혼자 노는 것보다는 괜찮겠다 싶어서 그 아이들을 따라서 그 아이들이 가자는 곳에 가서 신나게 비료포대도 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멋진 눈썰매도 같이 타곤 했어요. 탔어요. 근데 그 아이들과 놀았던 곳은 제가 놀았던 곳처럼 쭉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가 아니라 울럭불럭 굴곡이 연달아 있는 언덕이라서 더 스릴이 있었어요. 네. 오르락내리락이 심했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재밌게 놀고 우리는 헤어졌죠. 그리고 헤어지면서 다음날 다시 만나 놀자는 약속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또 다른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놀다가 전날 다른 친구들과 낯선 친구들과 놀았던 그곳이 떠올라서 동네 친구들을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재밌는 곳이 있다. 굉장히 올록볼록하면서 타는 재미가 있다. 하고 그곳으로 데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어제까지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그곳에서 나는 낯선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는데 그곳에는 눈도 거의 없었고 놀만한 데가 제대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동묘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날 저랑 같이 놀기로 약속했던 그 낯선 아이들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고 그 동네에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나이가 든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에 오래 살기도 했었고요. 그 형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이 공동묘지에는 죽은 아이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가끔 나와서 우리 같은 애들이랑 논다고 하더니 정말이었나 봐. 너 귀신하고 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나도 겁이 났고요. 그 후로는 웬만하면 산에 오르지 않았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이 다시 도시로 이사해서 그 후에는 그곳을 갈 일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사한 후에도 그 산에서 다시 낯선 아이들이 나와서 누군가와 같이 놀았는지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동물원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집 근처에 동물원이 있어서 주말이면 가족들과 자주 그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그날따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늘 가는 동물원이었고 자주 갔었던 호랑이 우리에서였어요. 여러 번 호랑이를 봤기 때문에 익숙할 만도 한데 제 아들 유진이가 이 호랑이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그래 유준아? 늘 보던 거잖아.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는 대답도 못하고 계속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늘 같은 풍경이었거든요. 호랑이 한 마리는 누워서 자고 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지루한 듯 어슬렁거리는 그런 전형적인 동물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호랑이는 좀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 거기에 있던 애들이 아니었지만 그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유준이는 계속 손가락을 호랑이 쪽을 가리킨 채 거의 기절할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경기라도 일으킬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한 저는 유준이를 돌려 세우고 안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유준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사주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유준이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유준아, 오늘은 왜 그렇게 호랑이가 무서웠어? 이렇게 물으니까 유준이는 저한테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유준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빠, 내가 보고 놀란 건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우리에 호랑이랑 같이 서 있는 어떤 아저씨가 피를 철철 흘리며 있었어. 팔도 하나 너덜거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분명히 호랑이 우리에는 평소와 똑같이 호랑이 2마리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유준이가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직 많이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물원에서는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육사가 호랑이 우리에 들어갔다 큰 변을 당한 것이었죠. 그 사육사가 변을 당한 후에 우리 가족이 그곳을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육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위에 있던 호랑이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랑이들이 우리에 투입되었던 거구나. 저는 유준이가 걱정되었습니다. 계속 쇼크 또는 그 놀라움을 갖고 계속 살아갈까봐 무척이나 근심이 되었죠. 하지만 다행히 그 후로 유준은 그와 비슷한 일을 겪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2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3번째 이야기는 고가다리 밑에 있는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3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건 고가도로 밑에서였어요. 주말에 밖에서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집으로 향하는 그 고가도로 밑을 지나는데 말이죠. 뒤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났어요. 왠지 불길한 예감에 돌아보니까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어떤 그 뾰족한 구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술을 너무 마셨나?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자꾸 그 소리가 길을 걸을 때나 어떨 때는 집에 있을 때도 들리는 겁니다. 근데 뭐 계속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들리다가 말다가 하면서 계속 그 소리가 저를 괴롭히는 거였어요. 점점 그 소리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환상까지 보이게 됐어요. 어떤 여자가 자신의 목을 움켜잡고 구두 소리를 내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상까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그 소리가 제가 특정한 옷을 입었을 때만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옷은 제가 얼마 전 동네 나눔 장터에서 사온 것이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상태도 좋아서 굉장히 기쁘게 구입했었던 옷이었어요. 파카였는데요. 근데 그 옷을 가져온 사람은 나눔 장터에서 판매한 사람은 동네 베이커리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희한한 것은 제가 그 옷을 사 입고 계속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쯤 해서 그 베이커리 사장님이 경찰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 사장님은 고가 밑에서 어떤 여자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은 저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범행할 때 입은 옷을 찾으러 저한테 온 거였어요. 그 증거가 되는 옷이 바로 제가 그 사람한테 샀던 그 옷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본 것이 그 베이커리 사장이 죽인 여자의 혼령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후에 무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옷을 태우고 나서야 그 혼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고요.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얘기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종규는 각종 낚시대에 참가해서 종종 입상할 정도로 낚시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자신이 사는 마을의 호수 낚시에서는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제법 규모가 굉장히 커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기도 한 호수였는데 잘 안 낚여요. 그런데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 노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잘 낚아 올리는 거예요. 거의 뭐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낚아 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종규는 좀 질투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종규가 노인 옆자리에서 앉아서 그 노인이 낚시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그냥 낚시의 스킬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은 평범해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노인의 낚싯대에서 찌로 내려가는 그 부분 수면에 무슨 검은 그림자 같은 게 계속 드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노인이 바로 물고기를 낚는 거였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수상해서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를
노인한테 물어봤지만 노인은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종규는 노인의 뒤를 밟기까지 했죠. 뭔가 음험한 것이 뒤에 숨어 있다.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내가 저 노인보다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덜 낚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요하게 노인의 뒤를 밟았어요. 낚시에는 정말 진심인 종교였던지라 네,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뒤를 밟은 결과 한밤에 노인이 호수로 와서 호수에 피를 뿌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뭐 거창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뭔가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뭐 멀리서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안 들리는데 뭐 나한테 대어를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노인이 호수에 피를 뿌리면서 뭔가를 기원하는 거였죠. 그래 그 다음에 또 호수에서 노인을 만나서 노인한테 따져 물으니까 내가 당신 하는 거 봤는데 그 피까지 뿌리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노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본인도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낚시가 너무 안 돼서 어, 혹시나 하고 호수에 산다는 물귀신한테 피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 피를 뿌리니까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잘 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종규는 생각했죠. 그러면 그 그림자의 정체가 혹시 물귀신? 그 종규는 그 노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당신의 낚싯대 아래 수면에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그게 혹시 물귀신이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노인은 웃으면서 그게 만약 당신 눈에 보인다면 당신은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엄지까지 올리면서 치켜 세웠어요. 본인은 아직 그 물귀신의 존재는 못 봤다고 말하면서요. 종규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신기가 있는 게 달갑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너무 겁이 나서 그 다음부터 그 호수에는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밤마다 꿈을 꾸게 되었어요. 밤마다 꿈을 꾸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호수에서 꿈에 나타나서 계속 피가 먹고 싶어요. 피가 고파요. 계속 이렇게 말하는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규는 아예 낚싯대도 더 이상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을까지 떠나게 되었죠. 종규가 봤던 그 검은 그림자는 정말 물귀신의 형상이었을까요? 그래서 꿈에도 나타났었던 것이었을까요?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야구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저는 야구에 빠져서 거의 일주일 내내 야구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쉬는 날 빼고 야구장에 쉬는 날 빼고 매일 가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도 또 생각해야 됐죠. 그래서 좀 비교적 값이 싼 늘 외야석의 자리를 잡고 맥주를 홀짝거리며 경기를 관람했어요. 그 팀이 이름이 돌핀스 팀이었는데요. 성적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관객이 그리 많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평일 경기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팬으로서 꿋꿋하게 가서 자리를 지켰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요. 돌핀스 유니폼을 제대로 차려입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묵묵히 경기를 지켜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도 나와 같은 열성 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동질감을 느끼고 등번호 33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그에게 말을 걸었고요. 금세 그분과 친해졌습니다. 그는 야구장에 매일 오는 분답게 야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풍성했고요. 저는 그가 정말 대단한 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친구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외야 뒷자리에 우리는 자리를 했고 그 남성 팬도 늘 앉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인사를 하고 친구들에게도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너 누구한테 인사해? 어? 여기 돌핀스 33번 유니폼 입은 이분. 하지만 친구들은 웬일인지 제 눈엔 보이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설명을 하고 다시 그 남자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분은 갑자기 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야 뒷좌석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자리를 떴다고 해도 분명히 보였을 텐데 아무리 둘러봐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였죠. 순간적으로 언이 벙벙해진 저는 당황했고요.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짚히는 게 있어서 핸드폰으로 돌핀스 구단의 역사를 찾아보았습니다. 33번 등번호. 그는 돌핀스의 원년 멤버로 투수였지만 부상에 시달렸고 이름을 알리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건 그런 자괴감 때문이었을까요? 우울 때문이었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굉장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팀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까 제가 본 33번 등번호의 그 남자와 얼굴이 똑같았어요. 순간 오싹했죠. 그럼 난 이미 죽은 은퇴 선수와 대화를 했던 건가? 그 후로 다시는 외야석으로 가진 않지만 저는 여전히 돌핀스의 열렬한 팬입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실화고요. 미국 버지니아 쪽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그 유령이 나오는 집에 대한 실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52년에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도둑이었나 봐요. 그래서 큰 절도죄를 저질러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죽게 된 거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웨일리 부부라는 분들이 이 웨일리 부부가 그 로빈슨이 죽은 그 터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이 로빈슨의 유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 곳곳에서 로빈슨의 발걸음이 들리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겁니다.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런데도 이분들이 그 집에서 계속 살았었는지 그 후에 이 웨일리 부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로빈슨의 유령뿐만 아니라
그 웨일리 부부의 유령까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게다가 그들의 딸과 키우던 강아지까지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 집은 귀신 나오는 집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스릴을 위해서 방문하는 명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예 그것을 체험하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네. 먼저 여섯 번째 이야기, 간단한 사건은 아니네요. 간단한 실화였습니다.